네, 주요 이슈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지역 시험 때 오른 문 대통령 교착한 북미 타겟 카드는 북미 양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8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갔던 그 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이 좀 결렬이 됐고 그 이후에 앞으로 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영 기자, 네, 베트남 다녀오셨어요. 지금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현지에서 직접 봤으니까 또 이 회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또 다른 시각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베트남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움직임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 현재 분위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27일,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후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초 현지 시간으로 오전 28일 그 북미 정상회담 둘째 날 오전 9시 45분부터 2시간 정도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질 않으면서 저희도 점심 먹을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이게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좀 일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그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이 당초 예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지나나 2시간 30분 정도 지났을 때 미국 측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업무 오찬이 취소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서명식 등 그 하노이 선언으로 알려진 이후 일정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머물고 있던 코리아 프레스센터와 그 백악관 기자들이 머물고 있던 프레스센터가 바로 옆 칸에 있었는데 그 미국 기자들이 굉장히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그때 그 하노이 선언 그다음에 그 오찬장에 있던 백악관 풀 기자들에게 빠져라라는 그 지시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도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궁금해서 같이 옆에 있던 기자들과 같이 수문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결정타를 때린 게 당초에는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노이 선언까지 다 끝나고 나서 28일 오후 4시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2시간이 당겨진 겁니다. 이 순간 이건 하노이 선언은 끝났다라는 그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코리아 프레스센터에 있던 기자들이나 우리 측 전문가들도 그 주로 몇몇 교수님들이 이제 계속 머무시면서 기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 브리핑을 해주고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도 되게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무런 그 결과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끝난 이유가 뭐냐. 북한 입장에선 영변 핵시설 폐쇄 자체가 되게 큰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갖고 회담장에 들어왔던 것 같고 근데 미국 측은 영변으로 충분치 않다. 그래서 뭐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간극이 약간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 정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 를 더 요구를 하고 미국은 영변 이상을 또 요구한 것 같고요. 이런 그 기자들의 관측도 그 당일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 북미 모두 다른 때 같았으면 이렇게 북미 간 협상이 그 결렬됐을 때 서로에 대한 좀 그 언성을 주고받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회담 분위기는 되게 우호적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원래 그 남을 비판할 때 표현을 되게 세게 합니다. 근데 다음날 신문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 을 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비록 노딜로 끝났지만 현재 양측이 향후 대화의 여지를 닫고 있지 않다라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이상해요. 상대방이 다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 협상 이 결렬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다 주고 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깊고 앞으로 또 이제 뭐 대화 테이블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양쪽에 다 주고 있는 그 상황이고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그 기자, 그 거기에 관계자들은 모두 적지 않게 다 당황을 한 분위기였고 이 김정은 위원장 이제 베트남을 떠날 때 보니까 또 웃으면서 또 뭐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웃으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모습들이 좀 나온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정확한지는 사실 뭐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사실 영변 핵시설 이야기를 했지만 스몰딜은
다 예상을 했잖아요. 그 이상 우리가 빅딜을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노딜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북미가 협상 결렬 이유를 놓고는 상당히 많은 이견이 좀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재 완화 5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러면 전체를 다 뭐 완화시켜 주는 거다라는 그 입장을 내놓고 있고 양측의 속내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론에서 이제 뭐 이견이 많아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견은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스몰딜이고 미국은 빅딜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핵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핵을 없애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견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미래의 핵 능력은 어떻게든 없앨 수 있지만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핵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버렸죠. 영변 외에 평양 인근에도 영변 핵시설보다 더 큰 규모의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당황했었죠. 속내가 이제 서로 다른 건데 결국에는 핵을 없앨 거냐. 핵을 없애지 않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몰딜과 빅딜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건데 북한은 일단 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풀뿌리 먹으면서 핵을 왜 만들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리비아나 다른 뭐 동구권의 서방 국가들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다 망했거든요. 망하고 경제도 붕괴되고 정권도 체제도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런 것을 보고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던 것이죠. 이제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실 뭐 중국이 혁명국이라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옆에 작은 나라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북한처럼 작은 나라에서 만약에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제3세계 국가에서 전부 나도 핵을 가지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서거든요. 지금 세계가 이제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만약 핵을 북한처럼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G2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북한은 어떻게든 핵을 유지해서 자력 갱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은 어떻게든 핵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셈법 그런 이제 수싸움이 계속 이제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유리한 건 일단은 미국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나마 과정에서도 그랬어요. 네, 이게 미국 시간이 없다 그랬죠. 예. 아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 자체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긴 타임 테이블로 좀 보는 것 같고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왔고 다만 이번 협상하는 베트남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더 다급한 네.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고 네, 그렇죠. 사실 미국의 지금 국내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지금 뭐 네. 청문회 뭐 소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골치 오히려 아프죠. 예. 나쁜 협상보다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거를 협상을 나쁜 협상으로 해서 간다면 뭐 반대론자들에게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협상 갖고 또 자산가니까 수익과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자기에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게 본국에 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북미 회담이 이제 나쁜 합의로 돼서 계속 꼬이느니 차라리 일단 1차적으로 좀 파토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빅딜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섣부르게 종전을 선언하느니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느니 차라리 확실하게 다음번에 매듭을 짓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현재 이제 문을 열어두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볼턴이 빅딜 문서를 전했다고 이번 회담이 합니다. 노딜이긴 한데 네.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어쨌든 빅딜 문서를 네. 건네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라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핵시설을 다 사찰을 받고 다 제거하는 걸 결정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지지고 볶고 전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개방을 하고 공산당의 그 정권을 유지하되 베트남처럼 경제 성장을 이뤄주겠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무역을 하게 되면 이익이 될 것이고요.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안 하면서 더 큰 이익을 양국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완전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라라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말한 거죠. 네. 회담이 좀 결렬이 됐는데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경우에 리더십에 타격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왜 열차를 통해서 그 베트남을 찾았을까에 네.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나면 기본적으로 북한을 머무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내부에 정확하게 다져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위험 부담을 북한을 비우는 시간이. 그렇죠. 네. 비오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게 그게 그 김일성 그 예전에 주석이 왔던 네. 길을 그래서 그대로 향수를 그렇죠,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대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것이 자신감이 토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수령 무오류 네.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뭐 별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약간 좀 자기의 리더십을 강고해 한 상태로 네. 이제 저번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고 이번에도 베트남을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상처가 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 걱정이 있긴 하지만 크게 상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성심이 강하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부터 보니까 러시아랑 북한이랑 경제 협력위를 네. 개최를 해요. 네. 지금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지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현안에 좀 올라 있는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좀 협상을 좀 북미 회담을 극복할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볼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러시아도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네. 핵심 당사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도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을 하겠지만은 큰 변수가 과연 미국이나 중국 이상으로 될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 그 결렬 후에 북러 간 대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또 대표단으로 떠나고 또 그 대외경제상 김영재가 지금 떠나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정부가 김 위원장의 그 러시아 방문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남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올해 상반기 중에 열릴 수 있다라는 그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북한도 자신들이 그 대북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에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보다는 미국에 집중할 것이고 또 북한이 중요시하는 대북 제재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것도 미국 다음은 아시는 대로 중국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서 또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의견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이따 이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국임을 강조하면서 다자협상 체제를 약간 틀이 다시 짜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궁금한 점은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이 군사훈련 뭐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네. 뭐 협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대북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군사훈련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폐기가 됐어요. 네. 그 부분을 본다면 어쨌든 미국에서도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돈 앞에서는 매우 솔직한 사람인데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도 아낄 겸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트위터로 했더라고요. 네. 이제 트위터에 나온 얘기가 뭐 거짓말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라든지 외교 관련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트위터 정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돈도 좀 아끼고 또 굳이 또 이제 훈련을 해서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답을 내놓으라고 명확한 이제 문제를 줬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네. 거기에 대놓고 옆에서 이제 총 쏘고 대포 쏘고 이렇게 훈련해봤자 자극하는 꼴만 되고 또 북한도 매우 다혈질이라서 또 괜히 또 도발한다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욕설을 막 교환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또 찬물 끼얹게 되고 분위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굳이 분위기를 이렇게 망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점도 분명히 가만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이제 키 리졸브라든지 독수리 훈련 우리 이 훈련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무서워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 괌에서 이제 B-52 전투기라고 해가지고 뭐 죽음의 백조로 불리죠. 근데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북한의 방공망도 뚫고 막 자유롭게 선회하고 한번 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이제 융단 폭격기인데 그런 전투기가 한번 떴을 때 매우 이제 공포스럽죠. 그런 정도의 급이 아니라 이제 한미 간에 그냥 정례적으로 한 번씩 그냥 훈련 정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그냥 이어가는 그런 군사적인 작은 훈련이기 때문에 또 굳이 그렇게까지 또 일종의 훈련을 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북한한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런 거죠. 총매제라고까지는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에도 뭐 안 하던 게 또 많습니다. 예.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네. 뭐 북에 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많이 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입니다. 중재자로서의 이 역할론이 이제 부각될 그 시기인데
오늘도 보니까 대통령 일정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가 오후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북미 회담 대책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뭐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카드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시기입니다. 정상회담 만날. 근데 이제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네. 게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라면 성과라는 게 북미 서로가 그 상대방에 대한 좀 과격한 언행을 자제하고 일단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패를 다 펼쳐놨다는 게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한 영변 핵시설 외에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 지금 그거를 이제 네. 서로 확인을 하는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이제 에어포스 원 내에서 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구하고 북한 측도 이제 북미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역할이 시작되는 건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금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된 것은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실무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정상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대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걸 일단 강조를 하고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도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또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제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임박하면 할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미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김 위원장한테 강조할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 문제를 놓고 그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 간의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이걸 전제로 하고 물밑 작업이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하자 그런 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일 우리 측의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제 스티브 비건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러 이제 미국행에 나섭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각각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 특별대표까지 해서 3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이걸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강경화 장관이나 혹은 그 정의용 실장과 그 미국 측의 폼페이오와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그렇게 거쳐서 다음에 3자 이제 그 정상회담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스케줄을 좀 점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달 중에 우리 대통령의 네. 미국 방문이 추진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네, 해봐야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그러니까 아마 이도훈 보훈부장이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이르면 3월, 늦어도 한 4월 중에는 문 대통령이 방미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만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네.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대북 특사를 또 보낼 수도 있겠고 지금 상당히 속도 조절은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우리 정부의 속도는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 좀 넉넉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 동력이라는 게 한 번 또 왔을 때 좀 그걸 끌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문 대통령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그럼 같습니다. 북미 대화의 시기는 언제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명시적으로 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에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담이 열리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곧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이런 거는 일단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다만 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좀 이렇게 늘어놓는 편인데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에 이번 회담이 마지막 회담은 아닐 것이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언제든지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는 근데 다만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필요한데 이게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네. 내일 이제 평양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북한 측의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의 접촉을 시작할 것이냐 그 문제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완전하게 판을 다시 짜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합의 유예 정도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접점을 찾을 수는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연장선상이 되는 게 영변 플러스 알파랑 제재 완화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이번 회담에서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서 초안은 나왔었다라는 게 되게 영변까지는 나왔잖아요. 영변까지 나왔고 금강산 우리 그리고 개성공단 이 정도까지는 이제 스몰 딜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영변 핵시설이 어느 정도 북한에서의 핵시설을 차지하느냐 여부는 사실 전문가들별로 이견차가 상당히 커요. 그게 한 80% 정도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한 50%밖에 안 되고 더 중요한 시설, 영변은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측이나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대충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언론에서 가장 그때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그 핵 물리학자로 지그프리트 해커박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실제로 본인이 영변을 몇 번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존 볼턴이 그러니까 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론자인 존 볼턴이 이제 그 확대회담에 배석을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기류가 발생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약간 그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은 미국의 그 동부권의 학자층이거든요. 이들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영변 플러스 영변 시설 외에 규모가 큰 핵시설이라는 게 말했던 게 아마 그 평양 인근의 강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좀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플러스 핵시설 외에 그 규모가 큰 핵시설, 그러니까 강선 여기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곳에 대한 폐쇄 여부가 앞으로의 그 논의 과정에서 약간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그러면 최현영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정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좋게 봐서. 특히, 근데 다만 그렇지만 그 남북 관계나 그 말씀하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솔직히 27일, 28일 전만 해도 약간 좀 바로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것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선언에 합의할 경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해서 각종 정상회교 일정이 쫙쫙쫙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건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답방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추동을 해서 이제 북미 대화를 이끌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 있는데 북한은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의 서울 답방이라는 큰 카드를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쉽지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판문점에서는 좀 만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오히려 많이 말씀하신다. 특히나 말씀하신 학자층들이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지금 어쨌거나 비핵화와 상응 조치 관련해서 약간 입장이 엇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포인트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지난해 4.27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북미 대화가 약간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 한 달 후에 5월 26일에 남북 정상이 불시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박민호 기자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간략하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만약에 북한의 핵시설을 만약에 폭격해서 다 파괴한다면 그래도 15%를 파괴하지 못한다라는 보고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핵시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얼마만큼 미국이 지금 알고 있냐, 강선 이외의 지역도 사실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더 튀어나오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외의 핵시설을 알고 있어도 문제고 모르고 있어서도 문제거든요. 한미 정상 간에 분명히 얘기할 때 이 핵시설을 알았을 것이냐.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에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허리를 찔렸을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최한영 기자,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지금 남북한, 북미, 그리고 지금 한미 모두 다 지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공정 공역.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의 혼선이 좀 있는 상태고 우리 정부가 이걸 잘 타개할 만한 그 카드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 이념 논쟁, 방법론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서 모두가 지금 정치권 등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자,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